작품에서 이런 어떤 그 구조를 이제 존재론으로 이 버전을 이제 존재론으로 만약에 이제 계속 우리가 가져가면은 확대시키면은 결국은 우리 기술 문명에 대한 어떤 비판이 되는 거죠. 왜 기술 문명에 대한 비판이 되는 것은 여기서 어떤 게 도출이 되고 그게 가능합니다. 이걸 이제 존재론으로 버전을 바꾸면은 지금 예술 작품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타났던 이거를 이제 전체 존재론으로 확대시키면은 존재론으로 전체 확대를 시키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현대 문명에 대한 기술 문명 사회과학에 대한 비판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선생님? 그 결론이 어떻게 도출이 되고 나옵니까? 여기 이제 이 대지 연패 여기 속에서 굉장히 결국은 뭔가 하면은 여기에 이제 어떤 또 공동성이 들어가는가 하면 진리의 그 개별적인 사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그 이 작품 속에서 공적인 보편성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 즉 진리가 일어나는 거니까 개인이 그 일어나는 사건에 자꾸 귀속시키게 되는 귀속시켜야 될 어떤 논리적인 어떤 그게 이 속에 이제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이 전체를 다 예술 작품의 어떤 구조 분석에서 다시 이제 이걸 존재론으로 확대시키고 이렇게 되면 이 전체가 하이데거한테는 굉장히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이 기술 문명을 비판하고 대안을 내세울 거냐 하는 건데 여기 답이 이제 있는 거예요. 어디서 나옵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그 사실 그 존재가 존재자로 전락을 하고 그게 도구화되고 거기서 사실 이 진리가 말씀하신 그 진리가 은폐가 되고 그 인간 자기 자신조차도 그 도구화 속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기술 문명이라는 게 사실 기술이라는 것이 어쨌든 도구의 일종이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도구화되는 인간도 도구화되고 모든 사물도 그냥 그 유용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속에서 다 은폐가 돼서 그 존재 자체의 어떤 총체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그 세계 속에서 만약에 살게 된다면 그 사실 진리가 없는 세계에서 살고 인간이 좀 아주 편협한 세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가둬놓고 살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소외되는 그걸 소외라고도 얘기해요. 근데 인간이 원래 처음부터 소외되지 않았나요? 어떻게? 신에 있던 세계에서도 소외됐었고 그 소외된 상황에서 또 소외된 상황을 지금 더 많이 인식한 것 뿐이잖아요, 사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고대든지 간에 뭐 인간은 다 소외된 상황에 살았잖아요. 처음부터 소외된 상황에 살았는데 이제 지금 눈을 뜬 것 뿐이잖아요, 사실. 그게 이제 소외되다 보니까 또 존재를 격화시켜버리고 격화시킨 존재가 상태가 이 세계에 뭐 예전에는 나의 보증하는 보증자가 있으면 자선적으로 나의 의미를 인간의 존재라는 의미를 이렇게 갖고 살 수 있었는데 만족하고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질문 하나 하고 싶은 게 현 시대 상황의 어떤 자연 세계 혹은 생활 세계하고 우리가 중세나 고대 때의 어떤 생활 세계의 인간하고 어느 것이 더 위험합니까? 위험? 예, 어느 시대가 더 인간이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예요. 아니 하이데거는 지금 그런 의식 속에 지금 쫙 박혀 있는 거예요. 하이데거가 사는 시기하고 지금하고도 좀 다르잖아요. 하이데거가 보기에는 지금 같은 시기에 지금 연장선에 지금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뭔가 하면
과학 기술 시대의 에 있는 걸로 보는 거죠.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이 과학 기술이라는 게 뉴턴이 결정론적인 역학 세계잖아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고 방식이거든요. 이 하이데거가요. 아니 비판하는 게 하이데거가 지금 비판하는 그 예, 과학 대상이 결정론 나잖아요. 아니에요. 양자역학적인 세상을 비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양자역학적인 세상은 이렇게 어떤 이제 존재자라 말하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확정이 돼버리면 이 상황이 이렇게 교란되고 바뀌는 상황, 불확정성까지 다 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물러나듯이 어떤 상태를 설명하는 어떤 기술 자체도 바뀌거든요. 그 상황까지 정립된 상황은 아니었었어요. 그 당시의 과학 수준이. 지금 지금도 우리가 과학자들조차도 이렇게 양자역학적인 컨셉을 사용하지만은 이걸 현실에 구현하는 기술적인 측면은 뉴턴의 이제 고전역학적인 세상을 공장 안에서 구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학보다는 뭐 기술주의나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일 수 있고, 그 당시에 하이데크가 비판하는 것은 이제 과학을 그쪽에 한정시켰을 것 같아요. 제가 요 부분의 이해는 조금 잘 되거든요, 사실. 불확정성 원리라든지 이렇게 뭐 상태함수부터 고유치를 끌어내서 우리가 표성화시켜서 그걸 이용하는 데까지는 이해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돼버리면 불확정성 때문에 이제 상태함수도 바뀌고 나를 둘러싸는 주변 아까 구조화된 이런 세계 자체가 바뀌거든요, 사실. 매 순간 정면하게 본다면. 근데 이제 이거죠. 지금 베르그송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하이데거나 사르뜨르도 그 텍스트 전에서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양자역학 언급한 것도 있고, 이 들레저 이런 사람들이 들레저는 우리가 이제 좀 현대라고도 뺀다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현대 과학을 모르고 지금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가 그 말이 아니고 네. 그 당시 현대과학을 아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순수 과학하고 과학 기술 문명하고 또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 과학은 여러 가지 이제 막 이론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전에 우리 이제 제가 그 질문에 대한 정리 아닌 뭐 진화론도 사실은 여러 형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비판하고 하는 거는 여러 순수 과학이 가지고 있는 첨단 과학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이나 뭐 이런 데 가지고 있는 그런 거를 지금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기술 문명. 근데 우리의 삶을 지금 대부분 지배하는 거는 우리 지금 현대 문명을 지금 끌어나가고 있고 우리 삶의 그 어떤 그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건 이 기술 문명이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문명이니까. 일종의 자본주의 또 그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어떤 그 새로운 측면에서 순수 과학 어떤 측면 혹은 양자의 어떤 아주 새로운 어떤 측면 뭐 이런 측면에서 그 과학의 어떤 그런 또 다른 측면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지금 보는 거는 현대 기술 문명이 그것도 이제 과학 기술 문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근원적인 어떤 기본적인 문제점이 뭐냐. 지금 여기에 대한 어떤 물음을 지금 이 사람들이 던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거든요. 그런 영향이 이제 지금 와서 도도해졌지만은 지금에 드러난 게 아니고 중세 때부터 있었던 게 지금 드러난 것뿐인 거잖아요. 뭐 어느 게 중세 때부터 드러난 이런 과학기술 문명의 반복적인 지배 방식이 그때도 그렇게 지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구가 더 강해지고 도구가 더 세밀해진다 뿐이지. 오히려 데카르트 같은 사람은 그지만은 사실은 과학기술 문명을 이렇게 활짝 열어놓은 사람이 아니니까 오히려 그걸 정당화시키고 그 뒤에 나오는 어떤 뒤에 나오는 어떤 그 철학자들도 이제 그쪽에 뭐 속하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지금 그 하이데거가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그 과학기술 문명 혹은 여기에 대한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문제점들은
이 과학기술 문명 자체가 인간의 근원적 그 운명, 그 근원적인 어떤 운명, 이거는 이제 물론 거기에 가치 차이가 있고 평가의 차이가 있지만은 이걸 근본적으로 위협한다고 보는 거죠.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이게 여기도 지금 서론에서는 그 과학 문명, 기술 문명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사는 자인 존재 전체가 고유한 가치를 상실하기 쉽다. 이런 거를 지금 그 기술 문명이 지배하는 세계라고 얘기했지만 같은 말로 이 사람은 낭만적인 반자본주의 성향을 가졌다라고 또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지금 하이데커가 걱정하는 게 기술 문명이 본질이 아니고 이게 자본주의적인 이런 그 기술 문명을 바탕으로 한 그 급속한 자본주의, 그러니까 인간이 소외되는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고 늘 일면적인 부분만 부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본주의적인 그런 성향들, 사상들, 이런 것들에 더 중요 그 방점을 더 갖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 아까 좀 전에 질문하신 그 내용도, 그러니까 지금 현대와 중세와 고대에서 만약에 그 스티문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그 사람들이 누가 더 불안한가, 누가 더 불운한가, 만약에 이렇게 물어진다면, 불운이 아니라 네. 인간 운명의 어떤 근원적인 어느 것이 더 지금 위협에 처해 있느냐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하이데커가 보기에는 그렇게 나누신 그 기간 자체가 어떤 기술 문명에 지금 황 선생님 자꾸 말씀하신 것처럼 고대도 기술이 없었던 건 아니다. 기술 문명이라는 거는 연속적으로 꾸준하게 발전했고, 물론 중간중간에 어떤 과학 기술의 뭐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과학적인 세계관이 좀 달라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세계관의 차이로 지금 분류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사회적인 관계, 그리고 어떤 제도적인 관계, 이게 원시나 봉건사회나 자본주의라든지 이런 식의 세대를 구분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더 인간이 더 위협받고 있는가, 어떤 식으로 위협받고 있는가라는 그 말씀을 물으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문명의 진보에 따라서 사람이 더 위협을 받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일정 단계로 우리가 나누신 그 자체가 기준이 이런 연속적인 기술 문명의 어떤 차이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뭐 사회적 관계, 고대 원시, 봉건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 예,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 존재자들이 또는 살아가는 존재들이 위협받고 있는 정도, 그거를 질문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이게 황 선생님 말씀하신 게 약간 이제 부분적으로 맞는 게 이게 이제 뭐 중세부터 이제 쭉 시작돼 가지고 이제 이렇게 과학 문명이 이제 이렇게 점차 자기 발전을 쭉 이제 이렇게 해왔고, 지금 현대 와가지고 이제 가장 최대화의 단계로 이제 들어오는. 그러니까 지금 과학의 발명 장계를 그냥 중세 때도 있었고 근대도 있었고 쭉 해가지고 그 각각에마다 나타났던 양상의 방식이 하지만은 그 나타났을 때의 어떤 그 과학기술 문명이 지금 현대에서의 어떤 누적화되고 최대화되어 있을 때의 어떤 그 과학기술과의 어떤 차원에서 인간 존재의 어떤 위협이나 인간 존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혹은 세계가 파괴될 수 있는 어떤 그 가능성이 지금이 이제 가장 말하자면은 그 최극단화 시대의 시기에 우리가 지금 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더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이제 왜 그건가면 이 과학 기술적인 어떤 사유의 어떤 방식이 모든 존재 방식을 지배하는 형태로 지금 이제 자리를 잡았다는 거죠. 그 이전에는 서로 상호 규제나 교통이나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발달 자체도 이게 초기에서의 어떤 자본주의하고 이게 발달이 누적되고 모순이 격화돼 가지고 왔을 때의 어떤 그 자본주의의 어떤 모순이 누적화됐을 때와의 어떤 관계가 차이가 나듯이
지금의 기술과학적 어떤 시기는 결국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 기술과학적 세계의 존재 방식이 모든 인간 사회의 존재 방식을 포괄하는 어떤 방식으로 지배의 형태로 자리 잡았다는 그게 지금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이 뭐 존재해 왔는데 그거는 이전에는 제어가 되고 서로 상호 교통하고 서로 이런 또 떨어져 있는 어떤 방식이고 또 완전 지배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지금의 시기는 다른 삶의 방식이 멸절되고 이것이 유일한 삶의 어떤 총체적 지배 방식으로 자리 잡는 그걸 이제 우리가 현대 과학이 가지고 있는 기술 문명의 위기의 시대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제가 한 말씀은 더 드리자면 그 사실 그 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자본주의 이 자체가 인간을 점점 더 세분화시키고 파편화시켜서 그 인간 존재를 완전히 분해시키는 아까 지금 말씀하신 세계와 대지의 저 관계에서 우리가 저 중량감이라는 저런 스티무이 사라지고 몇 킬로인가 더욱 정확하게 몇 킬로 몇 그램인가라고 이렇게 따지는 그런 시대로 들어섰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게 만약에 과학의 발전의 원인이 있다면 그러면 저는 오히려 지금 황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과학은 제가 보기에는 뉴턴식의 과학에서는 스티무이 사라졌다가 오히려 현대과학에서는 오히려 스티무이 다시 보완한다고 느낌이 좀 들거든요. 제가 과학 전문가 버전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과학의 진보로만 만약에 그렇게 원인을 분석한다라면 현대 과학은 오히려 스티무이 다시 보완하고 있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아니 근데 여기 지금 포인트가 자꾸 조금씩 아까 하고 이제 저하고 황 선생님하고 조금 어긋나는데 뭔가 하면은 그런 이론이 이제 있다고 과학 이론이 있고 뭐 또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생물학이나 뭐 또 그 물리 현대 물리학이나 쭉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현대 기술 과학 기술 문명을 이끌어 나가는 주 원리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을 지배하는 어떤 형태, 사고를 지배하는 형태, 우리 어떤 그 공동체를 지배하는 어떤 형태의 직접적인 어떤 그 지배의 어떤 형태로 지금 혹은 대안의 형태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그게 이제 자본주의하고도 물론 섞이죠. 기술과학과 어떤 이면에 이렇게 뒤섞이면서 같이 융합되면서 나타나는 이 현대과학기술의 문명 자체의 어떤 그 기본적 사유방식, 지배방식이 우리의 생활세계조차도 말살시키는 어떤 총체적 삶의 어떤 지배방식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대안적 가능성으로서 현대과학에서 뭐 아니면 진화론에서 또 새로운 어떤 무슨 또 다 조직이론에서 새로운 이론들 뭐 나올 수 있겠죠. 또 자본주의에 대한 새로운 이론은. 하지만 그거는 지금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지배적 어떤 원리의 어떤 형태로 하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하이데거가 이렇게 나와서 비판을 하듯이 현대과학에서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런. 그러나 그 방식으로 이제 우리의 삶과 그 어떤 그거에서 이렇게 영향을 주고 삶의 어떤 우리 기술 문명을 이루어져 나가는 방식으로 끌어나가면은 하이데거가 원했던 것도 그럴 수 있는 거죠. 비판이 원했던 것. 그러나 하이데거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즉 이런 기본적인 삶의 어떤 방식이 왜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고 예술이 방패막이다. 예술이 이걸 지금 방패막으로 보거든요. 여러 철학도 하나의 방패막으로 보고 또 뭐 자기 희생 이런 것도 하나의 그 방패막으로 보는데 그런 방패막이 지금 계속 기술 문명에 의해서 지금 없어져 버리는 거의 하나의 어떤 지배 형태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게 이제 또 다른 자본주의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자본주의 원리 또 내세울 수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은 사고 자체의 방식으로 봐서는 그 기술 문명의 어떤 테크닉의 하는 방식, 즉 우리 사고 자체를 존재자를 자꾸 그 현존재 존재자의 방식으로만 파악을 하고 그 깊은 존재의 어떤 이런 깊은 청원을 우리 자꾸 존재자의 어떤 측면으로서 봄으로써 기본적인 어떤 삶과 존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이 은폐되고 자꾸 말살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대한투쟁적인 어떤 이론이 나오는 것도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론이 그게 그런 이론이 있고 뭐 현대 과학이 새롭게 나오고는 그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삶의 어떤 그 행정이나 뭐 아니면 정치를 지금 이루기나 뭐 경제의 어떤 공장에 돌아가는 어떤 그 모든 그 기본적 삶의 방식들이 바로 이 과학기술적 문명의 어떤 방식으로 존재자를 파악하고 조직을 이루고 인간조차도 그렇게 파악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하이데거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가치의 문제입니까? 그렇죠. 그 가치가 최고의 가치로. 그럼 그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누가? 우리가 도그렉식으로 가는 걸로. 하이데거가? 아니 지금 돌아가는 세상이.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잘못됐다는 거죠. 이제. 예. 그럼 그 최극단적인 상황을 한번 예를 들어주시 쉬울 것 같은데. 기술 문명의 최극단으로 와서. 그러니까는 하이데거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여기서 지금 대안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 하이데거가 단지 이제 하이데거가 자기 구축적 차원에서 존재자에 대한 어떤 파악 방식을 지금 계속 현존재의 존재자로만 자꾸 파악을 하니까는 결국은 우리 과학 기술 문명과 같은 게 나왔지 않느냐. 그러면은 다른 방식으로 보면은 현대 기술 문명과는 다른 방식의 어떤 세계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하이데거가 이제 비판하는 거고, 왜 하이데거가 이제 히틀러한테 처음에 빠졌는가 하면은 히틀러를 원래 그 나중의 모습을 봤으면 하이데거도 그 히틀러를 안 했을 건데, 그런가 하면은 히틀러가 집권을 잡기 이전에 독일의 상황이 어땠는가 하면은 공산주의, 그 당시 공산주의라는 게 굉장히 이제 이렇게 좀 그런 의미에서 좀 이렇게 극단적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되는 그런 다음에 민족주의에 대한 어떤 그 공동체에 대한 어떤 그런 다음에 이렇게 그 자본주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이 하이데거 속에 이제 자리를 잡아가지고, 사실은 하이데거가 좀 사유 전개를 했을 때 그 당시 거의 많은 지식인들이, 독일의 많은 지식인들이 민주주의를 굉장히 혐오했대요. 왜 민주주의를 혐오를 했는가 하면은, 민주주의의 어떤 그 바이마르 시대 때 그 시대 사람들이 대부분 진하게나 아무나 이제 그 사람들 표현으로는 다 전부 다 어떤 그 투표권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 정치 자체가 이렇게 막 대중에 의해서 이끌려 나가는 그런 거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 그에 대한 어떤 혐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 독일 그 지식인 하이데거까지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거기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같은 것들이, 말하자면 대중에 대한 어떤 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뭔가 새로운 어떤 방식의 정치, 새로운 방식의 어떤 그런 사회, 그런 다음에 그걸 이제 뒷받침해주는 철학, 이런 것들이 어떤 하나의 시대 정신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간접적으로 히틀러를 이제 옹호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자기 철학적으로는 그 당시 민족주의적인 경향, 그런 다음에 뭔가 좀 고결한 것, 그런 다음에 대중에 대한 어떤 반대, 그런 다음에 어떤 그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 그런 다음에 그 당시 1차 세계 대전이 무너지면서 그 독일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열등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복합돼가지고 이제 철학적인 어떤 새로운 어떤 거를 이제 내세우려는 과정 중에서 이제 그 하이데거가 이런 어떤 존재에 대한 어떤 새로운 개념을 어디까지 밀고 나간가 하면은 이 과학기술 문명까지로 나갔는데, 그 사람이 이제 결국은 하이데거의 핵심은 뭔가 하면 존재를 파악 안 하고 존재자로만 파악하니까 결국은 과학기술 문명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필연적인 결과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필연적인 결과에서 인간이 결국은 계속 소외되고 위험하니까, 가장 위험한 상황이 왔으니까 다른 식의 세상의 어떤 방식으로 보자고 나온 게 이제 존재자의 존재를 보고 다른 방식이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내세우고 그 예술 작품에서 나타나는 어떤 방식으로 삶이 이루어지는 방식, 그런